1776년 이후 재임 중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은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위협의 양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경호 인력이 아닙니다. 원문이 제시한 규모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호 체계와 약 1,300명의 요원, 작은 전차에 맞먹는 무게의 길이 18피트짜리 이동식 요새, 그리고 군사작전을 연상시키는 보호망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그 보호망이 얼마나 극단적인 수준인지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경호 요원은 트럼프를 향한 공격 과정에서 방탄복으로 총격을 막아내며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를 둘러싼 차량 행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트럼프는 어떻게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경호작전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트럼프를 살아남게 하는 움직이는 요새. 도널드 트럼프가 이동하는 순간 거리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하나의 통제구역으로 바뀝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제히 움직이고 경호 요원들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통신과 교통, 공중 위협까지 동시에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동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동시에 가장 위협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외부 공간으로 옮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있습니다. 이 차량 행렬은 단순한 호송대가 아닙니다. 물리적 공격, 화학적 위협, 전자교란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가 지휘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동식 백악관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한 차량의 호출명은 스테이지 코치. 세상에는 흔히 더 비스트, 즉 야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캐딜락 CT6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부 구조는 일반 승용차와 전혀 다릅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차량은 개조된 GMC 토픽 트럭 자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무게는 22,000파운드, 약 10톤에 이릅니다. 차량 외벽은 두께 8인치에 달하는 복합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장갑은 서로 다른 강도의 강철, 알루미늄, 티타늄, 특수 세라믹 소재가 결합된 것으로 전해지며 고속 탄환과 로켓 추진식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밑바닥에도 별도의 방호 장치가 깔려 있습니다. 원문은 하부에 5인치 두께의 강철판이 적용되어 지면 아래에서 발생하는 폭발 위협까지 막아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창문 역시 평범한 유리가 아닙니다. 여러 겹으로 구성된 두께 5인치의 특수 방탄 유리는 강력한 권총탄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묘사됩니다. 외부와 내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열리는 창문은 운전석 쪽 하나뿐이며 그것조차 아주 조금만 내려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총격이나 폭발만이 아닙니다. 만약 공기 자체가 공격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스트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밀폐형 생존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립형 공기 정화 장치와 자체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격이 벌어져도 탑승자를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량 안에는 위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장비도 마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이 냉장 보관되어 있어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수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 비스트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상황에 따라 최대 50대 규모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자가 어떤 차량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원문은 번호판까지 동일하게 보이는 2대의 똑같은 전용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며 도로 위에서 대통령의 실제 위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 주변에는 공격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차량들도 함께 배치됩니다. 하프백이라 불리는 차량에는 중무장한 대응 요원들이 탑승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차량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한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워치타워는 이동식 전파 교란 차량입니다. 휴대전화 신호나 무인기 조종 신호를 차단해
원격 공격이나 폭발 장치 작동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로드러너는 이동식 통신 지휘소입니다. 국가 통신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차량 안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통신 연결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한 대의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체계. 트럼프가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를 둘러싼 세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통과한 최정예 대응팀. 아무리 강력한 차량이 있어도 결국 위협의 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물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전력 가운데에는 비밀 경호국의 대공격 대응팀과 대저격수팀이 있습니다. 일반 경호 요원의 우선 임무가 대통령의 몸을 덮고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대공격 대응팀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위협을 향해 움직입니다. 공격자의 시선을 끌고 공격을 억제하며 대통령이 탈출할 시간을 확보할 때까지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 팀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은 극도로 높습니다. 기본 훈련을 통과한 뒤에도 후보자들은 약 7주 동안의 별도 전문 훈련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원문은 이들이 45파운드, 약 20kg에 이르는 중량 조끼를 입고도 1.5마일, 약 2.4km를 9분 이내에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이 요원들은 특수 소총을 휴대한 채 호크아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이 차량은 더 비스트와 불과 몇 대 거리 안에서 움직이며 공격이 발생하면 몇 초 만에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보호는 공격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맡는 조직이 대저격수팀입니다. 1971년에 창설된 이 팀은 보통 사수와 관측수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 움직입니다. 이들은 고성능 거리 측정 장비와 열영상 장비를 활용해 높은 건물, 옥상, 창문, 구조물 주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수상한 움직임까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원문은 최근 극도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 경호국이 6.5mm 크리드무어 계열의 반자동 저격 체계로 장비를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반마일이 넘는 거리에서도 더 높은 명중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위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겨누는 시선이 있는지 찾기 위해 누군가는 이미 먼 지붕과 창문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3.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전의 보호막. 오늘날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은 건물 창문 속의 저격수만이 아닙니다. 값싼 소형 무인기 한 대도 폭발물을 실으면 심각한 위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 모인 야외 행사장에서 작은 비행체 하나가 갑자기 군중 위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무턱대고 격추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파편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동하거나 대규모 행사에 참석할 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전 보호막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런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억 1,500만 달러를 관련 기술에 투입했습니다. 그 핵심은 공격용 무인기를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원문은 인포스에어와 같은 전파 기반 사이버 장악 기술을 예로 들으며 경호당국이 비행 중인 무인기의 조종 연결을 끊고 기체 자체를 안전구역으로 유도해 폭발물 처리팀이 분석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투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지상에선 인공지능 기술이 또 다른 감시망을 형성합니다. 실시간 얼굴 인식 체계는 군중 속 인물들의 얼굴을 분석해 기존 위협 정보와 빠르게 대조합니다. 출입구에선 인공지능 기반 X선 판독 기술이 사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위험 물체를 식별하도록 지원합니다. 원문은 이 기술이 숨겨진 총기류부터 강한 부식성 화학 물질에 이르기까지 60만 종류 이상의 위협 유형을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중에서는 연방항공청이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구역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항공기는 군사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문은 백악관 주변의 방공 대응 체계까지 언급합니다. 즉, 트럼프를 둘러싼 보호망은 사람과 차량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 알고리즘, 감시 장비, 비행 제한 구역까지 모두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를 구성합니다. 4.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개인 경호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넓은 지역과 복잡한 상황 전체를 관리한다면 트럼프 바로 곁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개인 경호원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밀 경호국 출신으로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 대응 훈련을 갖춘 인물을 개인 경호 인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장을 입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술, 자기방어, 근거리 위협 대응 훈련을 바탕으로 언제나 트럼프 가까이에 머물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읽고 필요할 경우 몸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호원의 임무가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 그러나 진짜 어려운 부분은 공격이 벌어진 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아직 형태를 드러내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규모 비밀 경호국 조직이 넓은 구역과 여러 위협을 동시에 감시한다면 개인 경호원은 가장 짧은 거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집중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손을 뻗는 순간, 사람들이 몰리며 통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예상과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원문은 특히 그가 크라브 마가와 브라질리언 주짓수 같은 근접 제압 기술을 익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기술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중요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무기를 사용하는 대응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자를 빠르게 제어하고 보호 대상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체력과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호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끊임없는 경계심입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회의에 참석할 때도, 비교적 사적인 외출을 할 때도 경호팀의 준비는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공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 경호원은 트럼프가 현장에 톡하기 며칠 전부터 현지 관계자와 경호팀,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협력합니다. 건물 구조를 확인하고 출입구와 비상 통로를 점검하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취약 지점을 살펴봅니다. 행사 운영진과 함께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군중이 이동할 흐름까지 조정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이동해야 할 경로가 언제나 열려 있고 동시에 외부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요소 하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장소는 어디인지까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군중과 트럼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경호원은 사람들의 흐름을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게 조정하며 누군가가 갑자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거리는 그가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고 돌발 행동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공간입니다. 그의 업무는 공식 행사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집니다. 트럼프가 이동할 일정이 잡히면 경호팀은 운전 인력과 함께 안전한 이동 경로와 대체 경로를 설계합니다. 교통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접근이 어려운 도로,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를 분석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마련합니다. 이런 대체 경로는 위기의 순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저나 개인 소유 시설에 머무를 때도 경계 수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경호원은 출입 지점을 관리하고 보안 장치를 점검하며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주방 직원이나 청소 인력을 포함한 근무자들 역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는 사람뿐 아니라 정보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의 일정, 이동 계획, 비공개 만남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그 자체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나 정보 유출 시도는 즉시 차단되어야 하며 사생활과 기밀 유지 역시 보호 업무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또한 경호원은 언제나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짧은 순간에 보호 대상을 이동시키고 예상치 못한 공격을 막으며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의 대비 범위는 공격 위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화재,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까지도 훈련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피가 필요할 경우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과 긴급 대응팀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마지막 능력은 적응력입니다. 대형 유세장과 소규모 회의실은 위험의 형태가 다릅니다. 큰 행사에서는 출입구와 군중 흐름, 먼 거리의 수상한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공간에서는 개별 인물의 행동과 미세한 분위기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의 존재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예정된 일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집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버틀러의 지붕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시간을 2024년 7월 13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 유세장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던 그때 행사장 인근의 아메리칸 글래스 리서치 건물 지붕 위에는 20살의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트럼프와 약 150야드, 대략 137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 8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트럼프의 귀를 스쳤습니다. 또 다른 총격으로 가족을 보호하려던 코리 콤퍼라토레가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참석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날의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20살 남성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실패가 연속으로 겹쳐진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총격이 벌어지기 약 1시간 전부터 크룩스가 거리 측정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지 경찰관 한 명은 지붕 위에서 그와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지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지 경찰과 비밀 경호국이 서로 다른 무전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고 정보가 현장 전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공유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대에 가까이 있던 경호 요원들에게 위험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원문이 제시한 시간 순서입니다. 트럼프가 무대에 오르기 약 10분 전, 비밀 경호국은 크룩스를 적극적인 위협 대상으로 판단한 상태였다고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그대로 연단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이후 의회 조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크룩스의 공격을 멈춘 것은 대저격수 요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원문은 헛간 지붕 부근에서 목표물을 확인한 대저격수 요원이 단 한 번의 사격으로 크룩스를 제압했으며 이를 비밀 경호국 저격수가 실제로 치명적 대응을 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살아남은 이유를 경호작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총알이 지나가던 순간 그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다는 우연 역시 결정적인 요소로 언급됩니다. 단 몇 밀리초. 고개가 조금만 다른 방향에 있었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대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지 경찰과 연방 경호 조직 사이의 통신과 정보 공유 체계는 전면적인 재검토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버틀러의 지붕 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한 번의 경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보안 조직조차도 정보가 단절되는 순간 얼마나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단 몇 초 만에 저지된 두 번째 위협 버틀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달 뒤 2024년 9월 15일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위협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언 라우스라는 남성이 골프장 울타리 바깥의 빽빽한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 사이로 소총을 겨눈 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호 체계가 훨씬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경호 요원 한 명이 트럼프보다 한 올 앞서 이동하며 경로를 확인하던 중 숲풀 사이에서 총열을 발견했습니다.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긴 경고나 협상도 없었습니다. 요원은 즉시 대응 사격을 했고 라우스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주변의 경호진은 순식간에 보호 대형을 구축했고 원문에 따르면 그는 15초도 되지 않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이동 경로를 훑는 적극적 순찰 방식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넓고 개방된 골프장 같은 사유지는 경호 측면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진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건물 안처럼 모든 접근 지점을 통제할 수 없고 숲풀과 울타리, 먼 거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조차 그 주변의 경호팀에게는 한순간도 평범한 시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7. 워싱턴 힐턴에서 발생한 경호선 돌파 사건, 그리고 2026년 4월 25일. 워싱턴 힐턴 호텔에서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펜스 부통령, 내각 관계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언론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만찬장 안에서는 웃음과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만 건물 안쪽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문과 당시 보도에 따르면 31살의 엔지니어 콜 토머스 앨런은 근거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수주 동안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차를 타고 이동했고 내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6일 워싱턴 힐턴에 객실을 예약했으며 사건 하루 전에는 호텔 복도와 행사장 주변을 직접 살펴본 것으로 원문은 설명합니다. 그는 2게이지 펌프식 산탄총과 38구경 반자동 권총, 그리고 여러 개의 전투용 칼을 소지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공격 직전 그는 가족에게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부르는 내용의 선언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형제가 즉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상황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6분 무렵 경찰관들이 2대의 금속 탐지기 가운데 하나를 정리하던 순간 앨런은 측면 복도에서 뛰어나와 보안 검색 구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총기를 들어 비밀 경호국 요원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요원은 가슴 부위에 직접 충격을 받았지만 정장 아래 착용하고 있던 방탄복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과 나비 넥타이를 갖춘 공식 만찬 자리에서도 경호 요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탄 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격된 요원은 곧바로 무기를 꺼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원문은 그가 4발에서 5발가량을 발사했다고 설명합니다. 앨런은 총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 대응으로 전진이 멈췄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 운반 상자에 걸려 넘어졌고 곧바로 몰려든 요원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그가 주요 연회장까지 도달하려면 약 355피트, 약 108m를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거리를 통과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서도 대응은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와 펜스가 앉아있던 연단과 주요 좌석 주변엔 식탁보 아래 감춰진 군용 수준의 방호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총성이 행사장까지 들려온 뒤 10초가 지나기도 전에 전술 소총을 든 요원들이 무대 쪽으로 몰려들어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보통 야외 행사에서 사용되던 투명 방탄 유리 패널이 이 실내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배치되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앨런은 대통령 암살 미수를 포함한 여러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호 요원 한 명의 방참복, 즉각적인 대응, 통제구역의 구조, 그리고 행사장 내부의 방어 설계가 모두 동시에 작동했기에 공격은 연회장에 도달하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8.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임무의 비용과 물류체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작동하는 현대적 대통령 경호체계를 유지하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보호하는 문제는 경호당국의 이전과는 다른 물류적, 경제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 대상자가 자주 머무는 장소 가운데 일부가 일반 공공시설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의 임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이동이 얼마나 복잡하든, 정치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되든 보호 임무는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같은 장소에서 경호선을 구축하려면 수백 명의 요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보안구역이 형성되고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며 전술 대응 인력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된 문서와 의회의 감독 조사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소유 시설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대상자와 가까운 위치를 유지하려면 경호 요원들은 때때로 트럼프 조직이 소유한 숙박시설이나 건물을 직접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스터에서 경호구역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경호국은 작은 별채를 월 17,000달러에 임대해야 했다는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는 비밀경호국이 이용한 객실 요금이 하룻밤 최대 1,185달러까지 청구된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정부 숙박 기준액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출 기록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밀경호국은 마러라고의 객실 비용으로만 4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호 임무는 계속되었고 객실 한 박당 396달러 15센트가 청구된 사례 역시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지출은 거센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감시단체인 크루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이러한 비용 구조를 조사했고 대통령 개인 소유 시설에 공공경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보호 과정에서 개인사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비밀경호국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공개 행사장에서 연설하든 선거 유세를 하든 개인 골프클럽에 머무르든 경호국은 법적 책임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전자감시체계, 이동 통제 수단을 모두 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무에서 실패의 대가는 단순한 경호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